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주사인 SK지분 일부를 노 관장에게 떼어줘야 할 수도 있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50% 넘게 급증했고 수도권의 경우 무려 70% 넘게 늘어났습니다. 배당락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형주와 배당주가 많은 유가 증권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힘을 쓰지 못한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은행권이 연말 한파에 떨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대출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옛말이고 감원 칼바람에 연봉 반납까지 세 및 은행권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식을 올려 재벌가와 대통령과의 혼인으로 화제를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은 오늘 부인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재벌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지주사인 SK지분 일부를 떼어줘야 할 경우 그로 인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현 SK텔레콤과 과거 유공 관련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 SK이노베이션 0.01% 등 32억 4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지분 자체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부간의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할 경우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비율로 부부간의 분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현재 SK텔레콤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도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와 나눠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은 이번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노 관장에게 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이 SK그룹주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를 반영하듯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은 6% 이상 폭락했고 SK 주가도 1% 넘게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분양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50% 넘게 증가했고 수도권의 경우 무려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들 자녀 세대가 좀 있어서 안내차 전화드렸거든요. 34평은 일단 가장 세대수가 많아서 이제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18평이나 24평 같은 경우에는 여주 마감이 된 상태인데 그때는 조건이 이제 10%가 다 들어가야 계약서가 발부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1,000만 원만 들어가시면 계약서 발부는 가능하거든요. 지난 10월 용인에서 6,800가구를 동시 분양한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의 분양 담당자입니다. 계약 조건까지 완화해 전화를 걸어 분양 홍보에 한창입니다. 착한 분양가로 수요자들을 사로잡겠다던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는 최대 4,500가구가 현재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달 24일 청약을 한 안성푸르지오는 무려 98% 미분양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 달 앞서 청약한 파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490가구를 공급했으나 청약 접수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9천여 가구, 한 달 전보다 무려 1.5배 증가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0%나 급증해 공급 과잉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경기권이 74% 급증한 9,200여 가구로 미분양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중 파주가 169%, 광주가 168%, 용인이 108%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도 6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2.9%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선 과잉 공급이죠. 시장이 또 뒷받침이 돼가지고 분양이 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그냥 밀어내기시 분양했고요. 내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분양이 이제 많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단계가 이제 온 거죠. 다음 달에도 1월 물량으로는 6년 만에 가장 많은 1만 5천 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미분양이 계속 급증하면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지고 건설사는 실적이 나빠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배당락일인 오늘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와 배당주가 많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은 배당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은 배당 이슈 소멸과 연초 효과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40선까지 내려앉을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전날보다 0.11% 상승한 1966.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닷새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3.25%나 급등한 673.22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내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지수는 전날보다 0.46% 떨어졌지만 중형주 지수는 2.24%, 소형주 지수는 1.31% 올랐습니다. 은행 다니면 싸게 돈 빌린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임직원 대출금리를 조사해봤더니 고객 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줄을 이었던 감원 칼바람도 연말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은행권 연말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임직원 신용대출 금리는 고정이 5.5%, 변동이 4%대 초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 1에서 2등급 고객들이 3% 초중반의 신용대출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전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직원 대출을 활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직원들에게 9,5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에 자기 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9,500만 원짜리 전세를 구하면 직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현실과 동떨어져 직원들은 이 제도를 없는 셈 치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도 전세난을 감안했을 때는 상호화되어 있는 실제로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그건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감원 칼바람은 은행원들의 마음을 더욱 시렵게 합니다. 국민은행은 어제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1,100여 명의 희망퇴직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KB하나은행은 지난주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의 특별퇴직은 2011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SC은행도 최근 특별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은행의 고임금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임금 인상분 반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KB하나은행이 연봉 일부나 수당을 반납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최근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기반 무인 점포 등이 확산됨에 따라 내년에도 점포 통폐합과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새해를 앞둔 은행권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2015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역시 해가 바뀌며 사라지는 통신사 포인트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을지 조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이용금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가입자 1인당 연간 3만에서 12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사 모두 포인트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흘 후면 오래 쌓아둔 포인트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포인트는 약 8천억 원. 이 중 연말에 사라지는 포인트만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휴처 할인, 데이터 충전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커피 전문점, 편의점, 극장 등 각 통신사의 제휴처에서 많으면 결제 금액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선 통신 3사 기본 할인에 5% 할인이 추가돼 통신사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9%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T멤버십 데이터 플러스의 경우 메가박스를 이용하면 티켓당 2,000원을 할인해줍니다.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나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KT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 가격의 10%를 지불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또 LTE 고객이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추가 데이터를 살 수도 있습니다. LGU플러스는 남은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내년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LG생활건강 특가볼은 화장품, 샴푸, 치약, 기저귀 등 다양한 생필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녀 멤버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은 포인트를 연말 통신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올해 분양 시작엔 51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여전히 전국의 무주택 세대는 795만 가구에 달합니다. 내년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이슈를 정창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 80%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으면 전체의 40%만 면세됐습니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선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내년엔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알아온 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이며 기타 지역은 5천만 원까지 이뤄집니다. 입주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지원 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금방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에 월 임대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 12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공급 물량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 249가구, 은평구 228가구 등 약 4,000세대입니다. 경기 지역은 수원시 632가구, 안산시 582가구 등 총 5,625가구입니다. 이 밖에 대전 서구 312가구와 부산 진구 14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유한 책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시장 반응 등을 보고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서민금융지원센터, 금융지원공사, 서민금융도우미, 서민지원나눔이 SNS를 하다 보면 이러한 제목의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서민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특정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들입니다. 사설 대출 알선 업체가 서민 간판을 걸고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광고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대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대출 모집 법인, 즉 대출 알선 업체가 무엇이죠? 네, 흔히 대출 알선 업체라고 불리는 대출 모집 법인들은 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로 4% 정도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지점망이 취약한 저축은행들은 주로 TV 광고와 모집 법인을 통해서 여신 영업을 해왔는데 지난 9월 TV 광고에 대한 시간대 규제가 시작되면서 최근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 전체 대출의 50에서 60% 정도가 대출 모집 법인을 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출 모집 법인들이 마치 서민 금융기관인 양 위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일부 대출 모집 법인들은 서민 금융
기관으로 위장을 하고 거짓 영업을 해왔습니다. 대출 상품 광고를 신문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쓰거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유명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앞세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 영업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영업하면서 아예 서민금융기관이니 안심하라고 속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SNS 이용자 수 1위인 페이스북과 3위인 인스타그램에서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정부정책 서민지원대출, 급여가 적어도 대출이 있어도 정부정책 지원 가능 등의 소개글을 앞세워서 꼼수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집법인 중에는 회사 주소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이 몰려있는 부산 문현금융로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거짓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 거죠? 네, 광고를 보고 공공기관으로 착각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어제 인터넷을 통한 대출 피해 신고 건수가 2012년 약 7만 5천 건에서 지난해 약 10만 5,500건으로 2년 사이 무려 4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선업체들은 보통 연 10% 안팎의 햇살론을 연결해 줄 것처럼 광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론은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부 알선업체들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으면 나중에 햇살론으로 대환해주겠다고 설득해서 대출을 받게 한 뒤에 햇살론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 알선업체들이 대출 상담을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 광고나 영업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급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 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9개 국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알선업체들이 특정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과 달리 1, 2 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74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전체 대출 중개의 60%가량이 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상품 중개입니다. 대출 중개 수수료도 모집법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지론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소개를 받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서민금융으로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도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현대차도조는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59.72%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임금 기본급 8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300% 플러스 200만 원 지급, 고급차 론칭 경력금 50% 플러스 100만 원, 품질 경력금 50% 플러스 1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인당 20만 원 지급 등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금 피크젤은 내년 임금 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한 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해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심은 올해 라면 시장이 지난해보다 1.6% 성장한 2조 16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주인공은 중화풍 라면입니다. 농심의 짜장라면 짜왕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라면 시장에서 신라면에 이은 2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전체 라면 시장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는 짬뽕 라면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뚜기 진짬뽕은 출시 2달 만에 2천만 봉이 팔렸고 농심 맛짬뽕은 출시 한 달 만에 1,000만 봉이 판매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오늘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메리츠의 온라인 전용 상품은 오프라인 보험보다 평균 16.2% 저렴하게 설계됐습니다. 주행거리 할인까지 적용하면 23.2%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판매 수수료가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24시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손보사들도 앞다퉈 온라인 전용 자동차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어제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사이트를 열고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17.6% 저렴한 온라인 전용 자동차 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해상과 KB손보도 새해 초부터 온라인 전용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다음 달 2일부터 일제히 새해 첫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1월 신년 세일엔 철지난 겨울 상품과 재고 정리 행사가 몰려 연중 정기 세일 중 가장 많은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패션 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신년 세일에는 패션, 잡화, 생활가전 상품 등 총 93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현대백화점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비롯한 전 상품의 가을과 겨울 상품을 1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모든 점포에서 타미 힐피거와 헤지스 등 20여 개 정통 캐주얼 브랜드들이 참여해 최대 50% 할인하는 트래디셔널 시즌 오프를 엽니다.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방송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업계의 신경전이 또다시 분출됐습니다. 오늘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2016년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 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학계 관계자들이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TV 시장 진출이 장기적인 요금 절감과 품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초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KT와 LG유플러스는 발제자들이 SK텔레콤 측에 편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참석을 철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9%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도 보장해줍니다. 내년부터 고속버스에는 우등보다 좋은 고급버스가, 시외버스에는 우등버스가 도입됩니다. 한국뇌졸중재활연구단이 뇌졸중 환자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는 몸이 뚱뚱할수록 일상생활 회복 능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유진입니다. 매서웠던 강추위는 물러갔습니다. 내일은 연말을 하얗게 장식할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낮에 중부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눈이 오기 전까지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습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영남 1cm 미만,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 1에서 3cm,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는 3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한동안 전국을 꽁꽁 얼렸던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늘 아침 같은 강추위는 없겠고요. 낮에도 서울 4도, 춘천 1도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7도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은 저녁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6도, 광주 7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 다시 한 차례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새해 해돋이를 보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분간 매서운 추위는 없지만 많이 건조하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